자, 갈게요. 교재는 4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 제도적 개념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민법 99조 1항에는 아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밋은 우리말로 and고 여기서 그는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토지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우선 저기서 그 토지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 정착물의 경우에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동이 어려운 건물이나 그 밖에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이런 게 토지 정착물인데요. 좀 이야기합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는 땅을 가리키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이제 민법 제 212조에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 민법에서 보실 거예요, 이 문장. 또요,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 그럼 민법 시간에 권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자기 땅 아래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이 있어요? 이런 말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나는 광업권, 조광권 그럼 모르셔도 된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광물 자원 채굴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토지 소유자 땅 아래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정착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에 딱 붙어서 이동이 어려운 거. 토지에 딱 붙어서 이동이 어려운 건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이다. 그 밖에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정착물이다. 하나 짚고 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토지에 딱 붙어 있어요? 건물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토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의 구성물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달라요. 미국은 엘리베이터를 픽스처, 정착물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법은 엘리베이터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공인중개사 시험 우리나라 시험 보는 거예요? 미국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험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영미법 얘기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충으로 영미법에 관한 일부 소개하고 있는데 부동산학 교과서는 부동산학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이 설명되어는 학문이다 보니까 부동산학 교과서에서는 일부 영미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구분 없이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16회 때 그렇게 문제 내고 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 시험지 상단에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답하라고 그랬는데 영미법이 나와버리면 상충되어서 이거는 이의신청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는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근거해서 내용을 해주시고, 자, 오늘 이 부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무슨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해결돼요? 그렇죠.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해결돼요. 우리 정착물, 토지 정착물 얘기 좀 더 끌어갈게요. 이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여러분. 토지 정착물과 관련해서는 토지에 딱 붙어서 이동이 어려운 건데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요. 종속된 정착물이 있어요. 독립된 정착물은 말이죠. 토지와 별개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인데요? 건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요 또는 수목의 집단이요. 명인방법 기초과정 민법 들으신 분 명인방법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산 갑돌이 산이에요. 갑돌이 산에 있는 나무의 100그루를 을돌이가 샀어요. 지금 옮길 거 아니래요. 좀 더
몇 개월 있다가 옮길 거래요. 그런데 이게 을돌이 거라고 표시를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편말을 갖다 붙이거나 새끼줄을 둘러놓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게 명인방법이죠. 그런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나 아니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완료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불러요. 줄여서. 임목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반면에 종속정착물은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돌담이나 교량, 축대, 제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독립정착물도 아니고 종속정착물도 아닌데 정착물로 착각하는 거. 그게 뭔데? 동산인데 정착물처럼 착각하는 게 있어요. 판잣집이요. 판잣집.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가식이 뭐예요? 가식 떨지 마. 그게 가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임시로 심은 거예요. 임시로 심은 나무. 임시로 심은 나무는 정착물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임시로 심어서 옮길 거예요. 옮기는 걸 이식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제대로 심을 거라고 정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 임시로 심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식이에요. 가식 중인 수목의 경우는 동산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셔야 해요. 돌아볼까요? 협의의 부동산,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인데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냥 부동산이라 그래요. 민법은 자기 법률이니까. 그런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우리 일상에서 보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하는 개념은 아주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인 거죠. 민법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 정의한 것이고 거기다 뭐를 더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부동산이에요. 준한다는 거예요. 준한다가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지는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아니에요. 자 질문합시다.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민법에서는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 99조 1항에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아닌 건 다 뭐예요?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원래는 부동산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해요. 어떤 것들인데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동산을 등기하면 준부동산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산 중에서 이런 거요. 모든 동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산 중에서 이런 것만 등기 등록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공장재단이 뭐냐? 여러분 공장에 가면 기계설비 있어요 없어요? 건물도 있죠? 그런 것들을 민법상에는 공작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장에 딸린 토지, 그 다음에 공작물, 각종 기계설비, 기구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공장재산의 집단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게 바로 공장재단이에요. 그것을 뭐로 간주한다고요?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요. 광업재단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면 각종 기계설비들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물을 채굴이나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등을 하나로 묶어서 공장재산의 집단처럼 광업재단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공장재산의 집단처럼 광업재산의 집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업권이요. 여러분 배 끌고 나가서 선박주가 배 끌고 나가서 무조건 다 바다에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뭔데? 예, 면허 받아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거 어업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업권이란 이렇게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뭐로 본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또요? 여러분 선박은요. 선박은 물 위에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동산인데 제 등기예요.
선박 등기한다고. 그리고 등록도 해요. 등기나 등록을 하고요. 항공기 등록해요. 여러분 자동차 등록증 들어보셨죠? 자동차 등록해요. 건설기계도 등록해요. 등기나 등록은 보통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소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소속이 어디예요? 등기소는 법원이죠. 법원이잖아요. 법원의 등기소에 예를 들어서 등기부, 그러면 이제 등기소 하지 말고 그냥 법원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올리는 걸 등기라 한다면, 행정관청에 지적공부에 올리는 건 등록이에요. 등기나 등록은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방법인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네. 그래서 부동산처럼 간주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자, 읽을게요. 같이 합니다. 암기 못해도 괜찮아요. 읽습니다. 시작.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준부동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로 갑시다. 몇 회? 예, 33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냥 눈에 다 들어오게끔 문제 준 거예요. 이렇게 짧게 나온 문제가 근래에 줘본 적이 없어요. 토지정착물 아닌 거 골라봐라. 나 답이지롱 하고 있는 게 몇 번? 3번. 이렇게 그냥 과식 중에서 뭐 끝이에요. 나머지 정착물. 근데 말이죠, 당황하면 안 보여. 쫓기면 안 보여. 이 앞전의 문제가 연속으로 두 문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거 보잖아요. 안 보여. 그래서 자꾸 문제 훈련하셔야 돼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골라내고 답을 잘 골라내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개념으로 갈까요? 여러분, 경제적 개념 5가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외우지 마세요. 5가지 뭐뭐가 있지?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우면 되게 좋은데요. 이렇대요. 원래 약간의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는 표현이, 여러분 20대, 우리 반에 20대이신 분들은요,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암기를 해도 잘 암기가 된대요. 근데 어느덧 3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좀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40대에 들어가면 도파민의 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암기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을 해요. 자, 그 대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서로 연결하는 거,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발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 방법은 어때요? 우리 20대인 젊은 분들은 열심히 암기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좋은데요. 연세가 드신 적어도 40대 이상이신 분들은요, 소시적에 내가 공부하던 방법을 고수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넓게 보는 것들, 이해하는 안목들이 켜졌으니까 암기보다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봐봐. 법경기 중에서 법률이요, 경제요, 기술이요. 경제, 법률 경제 기술, 경제, 법률 경제 기술, 경제, 법률 경제 기술, 경제, 법률 경제 기술, 경제. 경제적 개념이네. 이렇게 금방. 자, 그럼 다른 개념이 여기 섞였어. 공간, 법률 경제 기술, 위치, 기술. 이렇게 금방 알아. 물리적 개념이거든. 거기에 섞여도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 판단 능력이 발달한대요. 쉽게 말하면 답을 고르는데 약하지 않아요. 연습이 덜 돼서 그렇지. 자신감 가지세요. 자, 갈게요.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이란 말의 뜻은요,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경제학적 의미에서 자산이라 그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 눈에 보이네? 그럼 유형자산. 눈에 안 보여요. 무형자산. 승용차 눈에 보여요. 유형자산. 주택 눈에 보여요. 유형자산. 에듀윌이란 브랜드 눈에 안 보여요. 무형자산. 근데요, 부동산은 자산이다 라고 할 때 사용가치로서의 자산성이 있고 교환가치로서의 자산성이 있어요. 사용가치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소유와 이용의 측면이에요.
주택도 소유와 이용의 측면, 이 측면을 강조하면 사용가치예요. 여러분 주택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거래와 투자의 대상, 이 측면을 강조하면 교환가치 측면이에요. 하나,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 투자론을 공부하고 나면 이 말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회계학적 의미에서 자산은요, 내 돈, 자본, 빌린 돈, 부채, 합친 돈, 자산. 그래서 가계 자산 이렇게 말하면 내 돈, 빌린 돈, 합친 돈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이 말은요, 내 돈, 빌린 돈, 합친 돈 해서 자산도 있어요. 그건 회계학적 의미에서 자산이고요. 경제학적 의미에서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 승용차도 자산이고 주택도 자산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산인 거예요. 그 다음 자본을 할까요? 자본?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까요? 학원에서 복사기를 렌탈했다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수기를 렌탈했다 합시다. 이런 거는 실물 자본이에요. 학원 운영 자금을 돈을 빌렸다 합시다. 1억 원을. 그거는 화폐 자본이에요.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둘이 친구인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하기를, 야 을돌아, 네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남의 직장 그만 다니고 네 사업 좀 해보지 그래. 을돌이가 자본이 있어야지. 그런 건 밑에 거예요. 학원에 와보니까 애들의 경우는 시설이 괜찮아요. 참 괜찮은 편이 학원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실물 자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사기 렌탈료, 집에서 가정의 정수기 렌탈료, 그거는 뭐다? 실물 자본에 대한 이자, 자본재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실물이자예요. 이게 실물이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업 자금, 그게 자본금인데 그걸 대출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화폐이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이자라고 말할 때 밑에 걸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요. 토지도 일종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다만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자연이 뭔데?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들,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걸 자연이라 그러니까 자연자본이다. 주택도 일종의 자본이라 갖다 붙인다면 소비자 자본이다. 자,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생산 요소 3가지를 말해봐요. 첫 번째 노동, 두 번째 자본, 세 번째 토지, 생산의 3요소.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 토지도 일종의 뭐인 셈? 자본인 셈, 자본재로 보는 거예요. 이런 연유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경제학과를 나가거나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셨으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생산 요소를 2개만 얘기해요. 노동하고 자본하고. 근데 왜 토지는 거기에 없지? 토지는요, 자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의 경우를 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산의 3요소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생산 요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생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뭐랬죠? 노동, 자본, 토지 말입니다. 이럴 때 얘네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물 만들면 기업가는 팔겠죠? 그럼 수익이 생겨요.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원의 수익을 나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얘네들한테 대가 줘야 되죠. 그럼 노동한테요. 노동이 생산을 하면서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불러요? 임금이라고 불러요. 임금으로 30원을 줬다 합시다. 이렇게 나누는 걸, 몫을 나누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분배. 뭐라고요? 분배. 그런데 이렇게 생산 요소가 노동이 이만큼 가고 자본이 이만큼 가고 토지가 이만큼 가고, 예를 들어 A 생산 쪽에 A란 물을 생산합니다. 거기에 노동, 자본, 토지가 갑니다. 이렇게 B란 생산물을 만듭니다. 거기도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투입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 싸잡아서 자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원을 부존자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한해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얘네들이 A 생산 쪽에 가고 B 생산 쪽에 가고 C 생산 쪽에 가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관한 문제를 배분 그럽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2글자로? 아니 얘네들을 다 싸져서 자원. 근데 자원이 A 생산 쪽으로 갈 거냐 B 생산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배분. 따라서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투입물이 나눠지는 건 배분이고, 자 이거 팔았네? 산출물 수익.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 건 분배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두목이 있고 깽이거든요. 그 밑에 똘마니들이 있는데 역할이 다 있어. 야, 우리 은행을 털자. 우리 은행을 털자. 100억 불을 들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모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야, 너는 일단 벽 뚫는 거 전문가잖아. 벽을 네가 뚫어. 너는 금고를 열어. 너는 망을 봐. 너는 힘쓰니까 그걸 들고 나와. 역할을 뭐야? 역할을 배분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들고 나왔네. 100억을 딱 들고 나왔어. 그럼 이제 몫을 어떻게 해야 돼?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몫을 분배하자.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똑똑한 깽은 그렇게 말할 거고, 예. 몫을 뭐 한다고? 분배. 역할을 뭐 한다고? 배분. 그러니까 몫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노동한테는 뭐로 가고, 임금으로 30원이 가고, 자본한테는 이자로 40원이 간다. 그럼 이제 토지한테 가는 몫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한테 가는 요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료나 차임이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완전히 일본식의 말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민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론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 지대. 뭐라고요? 지대. 자, 우리 민법이 어디서 왔다고?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의 법은 어디서 왔다고? 독일에서 왔어요. 우린 독일법을 따라가는데 용어가 일본식 용어를 써요. 일본을 통해 들여왔기 때문에. 따라서 뭐라 한다고? 지대. 개론에서는 지대. 나머지가 30원이네요. 그럼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를 해요. 어째서?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 가변 요소예요.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고정 요소예요. 그래서 고정 요소에게 나중에 분배를 해요. 요거를 감정평가를 가면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소비재요. 여러분 생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 이렇게 써요. 근데 말이죠, 저 물자 저렇게 쓰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생산물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자가 썼다고 보이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재화라고 그래요.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 그러고,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질문합시다. 옷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화예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비스예요. 가사 서비스라 그렇게 불러요. 재화나 서비스예요. 생산물은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로 나타나요. 재화 가운데서도요, 내가 소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화가 있어요. 여러분 옷은,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소비재예요, 생산재예요? 지금 여러분 생산하느라고 그거 입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소비재요. 근데 여러분 공장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네? 공장에서 일할 때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유니폼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걔는 뭐예요? 생산재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펜은 지금 공부하실 때 쓰는 펜은 뭐예요? 공부하실 때 쓰는 펜은 소비재예요. 여러분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소비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면 생산재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생산자가 되기도 해요. 주택은 소비재예요. 오랫동안 쓰니까 내구 소비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공장 건물이나 사무실용 건물 같은 경우는 되게 생산재예요. 그 다음 서비스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 가사 노동은 서비스 맞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말은 돈 받고 거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러면 재화이면서 상품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니에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정주부가 가사노동을 가족을 위해서 제공을 하면서 돈 받고 거래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사 서비스지만 상품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일을 이렇게 뺄게요, 요 글자를. 그러면 가정부의 가사노동,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서비스면서 상품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상품이란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상품인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다음 물리적 개념 갈까요? 물리적 개념은 아까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측면만 말해서 물리적 개념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자연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누가 봐도 법 경기 중에서 우리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물리적 개념인 거예요. 이게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말할 때 자연은 아까 말씀드리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쟤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서 자연, 토지를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니 자연 자원이니 등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존재량이 무한히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주어진 이 토지가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사회성 공공성이에요. 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익이 강조될까요? 공익이 강조될까요? 사익보다 공익이 중시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서 없이 부동산 하간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 여긴다 그 뜻 아니에요. 이럴 때만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 아까 경제적 개념 이야기했어요.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은 사익을 더 강조해요. 여러분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 토지는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부증성과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질문합시다. 토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가다 말씀하기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다를 메우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거는요. 이쪽에 있는 토지 긁어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덤프트럭에 실어서. 그건 토지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부증성은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지 토지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바다 메우면 늘어났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 있었던 이 토지를 긁어서 옮겨놨다고 보는 거예요. 토지를 덤프트럭에 실어서 긁어서 흙을 긁어서 옮겨놓은 거를 부동성의 예외로 생각하셔도 안 돼요.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증성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공간이요. 공간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구의 단면을 잘랐어요.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땅 표면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땅 표면을 지표 그래요. 갖다 붙여요. 공간자 붙이면 돼요. 무슨 공간 그러면? 지표 공간. 지표 공간과 똑같은 말이 수평 공간이에요. 뭐라고요? 수평 공간. 다시 수평 공간과 똑같은 말. 지표 공간. 그럼 땅 아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하. 지하 공간 혹은 지중 공간. 지하 공간이라고도 많이 말하고 지중 공간이라고도 많이 말해요. 땅 위 여기를 공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 공간 이렇게 말해요. 이 전체를 입체 공간 내지는 3차원 공간 이렇게 말해요. 입체 공간 내지는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사면 갑의 권리가 땅 표면인 지표에 미치겠죠. 지표에 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지표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하에 관한 권리는 갖다 붙이세요. 지하권. 공중에 관한 권리는 공중권. 그런데 민법에서 뭔가 들은 게 있다고 지상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민법에서 갖다 부르는 말이고 부동산 학에서는 이렇게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민법에 등장하지 않아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샀다면 갑의 권리는 땅 표면에도 미치겠지만 땅 아래에 미치는데 무한정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미쳐요.
그리고 저기까지 미치는데 저기가 최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대가 40m예요. 강남 같은 고층시까지는 40m까지 소유권이 미쳐요. 중층시까지는 35m, 저층시까지는 30m, 농지나 임지 같은 경우는 20m까지 소유권이 미친다고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걔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외우지 마세요. 한계심도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땅 아래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한계심도예요. 한계심도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쳐요. 요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에요. 전철이 이렇게 지나갔네? 개인의 소유권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보상 문제가 발생해야지. 그래서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해요. 전철이 이렇게 지나갔네? 개인의 소유권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을 파다가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뭐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이. 석탄, 석유, 가스.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밤에 몰래 조금씩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까운 경찰서나 구청이나 군부대나 신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해줘요. 잘했다고. 자, 광물자원 채굴권 누구한테 있어요? 국가에게 있어요. 자, 그럼 갑의 땅 아래에서 채굴해야 되니까 그런 보상 문제는 발생하겠죠? 자,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 광물자원 채굴권은 국가에게 있다. 토지 소유자 소유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까지만. 땅이 공중으로 가요? 질문합시다. 땅이 공중의 높이 얼마까지라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땅 위는 없어요. 그냥 일정한 고도까지만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한이 있기는 해요, 없어요? 제한이 있기는 해. 근데 몇 메타라는 게 없는 거지. 다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이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예요. 다툼이 생기면 저 기준 누가 판단해줘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사적 공중공간이고 여기는 공적 공중공간이에요. 항공기 운항, 전파의 발착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현대사회로 오에 따라서 뭐가 점점점 중요시 되는가? 건물이 고층화되고 지하화돼요. 여러분 아직도 농촌 토지는 무슨 공간이 강조되고 수평 공간이 강조되지만 도시 토지는 입체 공간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어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건물의 고층화나 지하화는 입체 공간의 확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토지경제학자 바로우 교수는 말하기를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수평 공간과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 3차원 공간의 형태로 이 지구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속성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나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 소행성들이 다니면서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그러다가 만일 지구에 부딪히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갈 텐데 왜 영속성이란 말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토지경제학자 바로우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수평공간과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의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의 특성과 연결시키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 말 의도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무슨 공간이 합친 거라고요? 수평공간, 지중공간, 공중공간을 합해서 무슨 공간이라 부른다고요? 입체공간 내지는 3차원 공간이요. 또한 수평공간 이야기 좀 잠깐 보자고요. 수평공간은 땅 표면에 관한 거고 여기는 지표권인데 대표적인 게 물에 관한 권리예요. 여러분 물을 소유할 권리일까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소유할 권리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유역주의, 또 하나는 선형주의.
유역주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골고루 이용하자는 주의. 선형주의가 뭐냐면 물가에 먼저 도달한 사람이 물을 이용하고 남거든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하자는 주의. 여러분, 물이 흔하면 흔한 지역 있죠. 거기선 유역주의를 보통 택해요. 수변 지역에서는. 근데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요, 건조 지역에서는 선형주의를 택해요. 반대 아닌가요? 물이 귀할수록 골고루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일정량의 물이 필요해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한데 가불병정 누구나 물을 골고루 이용하잖아요. 누구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다 같이 굶어 죽게 되는 거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갑과 가장 물가에 먼저 도달한 갑이 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도달한 을이 물을 이용했더니 농산물을 이용했더니 병과 정은 물이 부족해서 이용할 수 없어 농사를 못 지었다. 그래도 갑과 을이 농사를 지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농사 짓고 나온 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병과 정은 사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선형주의를 주로 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합시다. 우리나라는 즉 민법은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택할 것 같아요?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택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물이 흔한 지역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엄청 귀한 지역은 아니지만 엄청 건조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건조 지역도 많습니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 농번기 때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우리도 물 부족 국가 중에 일부,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절대적인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유역주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앞으로 물에 관한 권리를 세 글자로 무슨 권이라 그래요? 용수권이라고 배운다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 민법에서 용수권을 공부하실 때 그 민법에서 깔고 있는 것은 무슨 주의를 깔고 있다? 골고루라는 유역주의를 깔고 있어요. 민법 시간에 유역주의니 선형주의니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민법은 어차피 우리나라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 학자들은 우리나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어디나 적용되는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학문이다 보니 물이 흔한 나라는 이렇게 택하고 물이 귀한 나라는 이렇게 택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공간, 지하공간에 관한 권리를 무슨 권이라 한다 그랬어요? 지하에 관한 권리? 지하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민법을 더 공부하다 보면 땅 아래에 있는 한계심도 이내의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땅 아래에 있는 모래나 자갈이나 흙이나 지하수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시게 될 거고 광어권의 객체인 미책을 강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미치지 않는다. 공중공간에 대해서는 공중권입니다. 땅이 공중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도까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토지의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한다. 맞아요. 세 번째,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어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의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5번 툭 민법 얘기가 들어갔네요.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상권 말고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도 민법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기본 이론에서 민법에서 구분지상권 이 이야기를 공부하고 다음번에 이걸 보게 되면 당연하지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물리적 개념 볼까요? 물리적 개념 계속해서 위치로서의 부동산 이야기합시다. 물리적 개념에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내일 학원에 이렇게 올 때 오늘도 그 학원이 그 위치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토지의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건물도 위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학원의 경우에 오면 어떻게 말해요? 위치가 뭐 몇 번 출구로 나오라 그래요? 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냥 쭉 걸어오면 된다 그래요? 몇 미터 정도 걸어오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보통 말해요? 안내할 때? 그냥 무작정 걸어오라 그래? 5분 거리? 이렇게 뭐 시간 거리로 얘기하나요? 그럼 뭐 옆에? 예컨대 뭐 옆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옆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하면? 네? 엔젤리너스 옆에? 자, 그럼 엔젤리너스 옆에 이렇게 친구하고 약속한다 쳐요. 뭐 옆에? 그게 상대적 위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강남에서 만날 때 어디 앞에서 만나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 그보다 더 어른들은요 강남에서 안 만났어. 종로에서 만났다고. YMCA 앞에서 만나. 보신각 앞에서 만나.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만나. 그것도 넓어서 파이로트 만년필 앞에서 만나. 이렇게 했다고. 모르죠 그런 얘기? 그래요. 근데 뉴욕제가 지금 있어 없어? 상대적 위치는 없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지.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대요. 마샬이라는 학자는 가격 결정 원리, 수요 공급의 가격 결정 원리를 정한 학자가 마샬이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학자 이름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계속 답을 말하는 데까지 제발 부탁드리지만 암기하는 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재미나게 암기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미나게 암기하더라도 암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기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내가 학자 누구라고 그랬냐면 마샬이라는 학자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좋은 위치, 좀 떨어지는 위치, 전철역하고 가까운 위치가 좋은 거예요. 좀 먼 위치가 좋은 거예요. 가까운 위치. 위치의 가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접근성이라고. 어떤 목적 대상물이 있어요. 이 목적 대상물과 의 거리가 가까워.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비용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 거리적,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접근성이라 그래요. 거기다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돼요. 빼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대상물이 있는데 목적 대상물과 시간이 얼마, 시간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거리적인 부담의 정도를 접근성이라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시간적인 부담이 없어요. 경제적 부담도 적어요. 심리적 부담도 없어요. 거리적 부담도 없어요. 그럴 때 접근성이 좋다고 그래요. 반대로 시간적 부담이 커요. 거기까지 가는데 경제적 부담, 비용도 들어요. 심리적 부담도 커요. 거리적 부담이 클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질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 말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항상과 유사한 말로서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돼. 왜? 예외가 있거든요. 여러분 갑돌이네 집하고 목적 대상물이 딱 붙어있대. 갑돌이네 집하고 목적 대상물이 딱 붙어있대. 이렇게. 이 목적 대상물이 뭔데?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래, 화장터래, 핵 폐기물이래, 가스탱크래. 이런 것들이 갑돌이네 집하고 딱 붙어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경제적 부담도,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 고 가는데. 거리적 부담도 없어. 여기네? 이러니까. 심리적 부담도 별로 없어. 가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 혐오 시설이야.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익시설입니다.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택가 적당한 거리에 시장이 있거나 마트가 있거나 할인마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편익시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좋아. 플러스가 돼요. 근데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문만 열면 매일같이 사라 그러고. 여러분 초등학교가 적당한 거리, 5분 거리 안에 있다. 이게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집값에? 플러스 요인이야. 근데 너무 가까운 나머지 우리 문만 열면 운동장이야. 근데 운동이 안 돼. 아이들도 이렇게 톤이 되게 높아요. 재밌게 놀면 아이들 톤들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고 보고 소리가. 그거는 꼭 플러스라고 말할 수 없어.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접근성이 좋은데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도 값어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외네. 예외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질문합시다. 예외가 없으면 이런 말 쓸 수 있다. OX. O. 예외가 없으면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떤 걸 보면 항상자 썼는데 맞고 어떤 건 항상자 쓰면 왜 틀리나요? 항상자 썼을 때 틀리는 건 예외가 있으면 틀려. 항상자 썼는데 예외가 없는 것들은 맞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부동산을 에워싼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 상황들, 가정 지금 상황들, 그걸 우리 가정 환경이라 그래. 오늘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왔는데 내가 이제 오늘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 그게 뭐야? 지금 환경이야. 내 주위 환경. 근데 사람들은 이 주위 환경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로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접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야. 이분들이 나를 합격시키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서로 좋은 마음으로. 나중에 서로 나 돈 벌어줄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복합 개념.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까 복합 개념 할 때 복합 개념은 뭐뭐뭐 함께? 법경기 함께 부동산을 따질 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쟤하고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얘가 따로 부동산, 얘가 따로 부동산이에요. 독립부동산인데 미국은 안 그래. 미국에서는 토지 위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 싸잡아서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공간 덩어리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서 함께 볼 때 복합부동산 그래요. 아 그러면 복합부동산이란 저 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개념과 미국의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서 부동산 학자들이 만든 거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실은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따로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하기를 나 어제 집 샀다? 그러니까 을돌이가 집만 샀어? 땅은 언제 살 거야? 그거 아니야. 나도 집 샀다는 말은 이거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은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따질 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두 개 헷갈리지 않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복합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아시겠어요? 건물이 하나거든요. 근데 용도가 두 개야. 여기는 주거용, 여기는 상업용. 이런 걸 복합 건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합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 됐나요? 이렇게 복합자 들어가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갈까요? 자, 문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 다르다고 그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됐나요? 두 번째,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착물을 말한다도 맞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 여러분 이거 기술적인지 아닌지 봐요. 아니야, 뭐죠? 경제적. 이거 경제적이잖아. 틀린 거지. 그리고 공간이나 자연은 기술적이 맞지.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공간과 자연이 여기 있으니까 환경과 위치와 환경을 집어넣으면 좋겠지. 그래서 여러분 3번 틀린 거예요.
4번의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가리켜서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말해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설기.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네. 앞으로 나오면 시험은 그것만 나와. 준부동산은. 따라서 여러분 준부동산입니다. 5번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여러분 집 사고 팔고 하는 거래 활동 같은 거, 또 중개 활동 같은 거, 그럴 때 토지 건물 함께 거래가 되면 걔가 뭐라고? 복합부동산이라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문제 다루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쉬었다가 토지의 분류로 갈게요. 쉬었다 쉬죠.